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 한동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9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조사 끝에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죄입니다. 먼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소방과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뒤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잇따라 전화해 관련 내용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 위증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오는 31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계엄을 공모하고 또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김 씨의 장모 집에서 나온 목걸이의 보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맡은 가족회사 ESIND의 대표 이사입니다. 개발 부담금을 덜 내려 개발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작년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씨 관련 의혹은 또 있습니다. 지난 25일 압수수색 당시 김 씨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가 발견된 겁니다. 해당 목걸이는 6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 재산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아 당시 정치권의 중심으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의혹 직후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모조품이라며 엇갈린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데 대해 가족끼리 돌려찰 수도 있는 거고 모조품이어서 큰 의미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검으로서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보관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이와 별개로 확보한 목걸이의 진품 감정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상계동 자택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이 대표의 집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인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 대표는 계속 시종일관 떳떳하다는 입장이고 공천에도 어떠한 그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새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공개돼 논란이 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윤 의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특검 조사에서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논의를 했다고 말한 겁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장제원 비서실장과 통화했느냐고 물었는데 실제 윤 의원은 이로부터 며칠 전 고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김영선을 좀 공천해달라, 당선인 뜻도 그러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윤 의원의 진술과 이 대표를 상대로 확보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 수사는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취임 첫날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개혁신당은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고죄 맞고소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좁혀지는 수사망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년 2개월 만에 지도부 복귀 첫날 새벽 전격적으로 이뤄진 특검 압수수색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관심이 집중되는 이때를 강제수사 시점으로 정한 건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첫 공식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지도부도 정치적 망신주기로 규정하며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는 않았는가라는 충분한 의심이 들고요. 소속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사망이 조여오는 국민의힘도 비판에 동참했는데 정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들은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국민의힘과 다르다는 겁니다. 관심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 행위를 함께 해왔던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야권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며 여권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역공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항변이 아닌 수사에 협조하는 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들은 양파 껍질, 고구마 줄기로 비유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불법 의혹,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 김건희를 더는 감싸지 마십시오. 여당 당권 주자들 역시 이준석 대표 등을 향한 특검 수사에 환영의 뜻을 거듭 강조하며 신속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란히 정치 공세를 강조하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전방위적 특검 수사에 맞닥뜨린 야권의 고심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계파 갈등에 특검 수사 등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악재 연속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 또 SNS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며 확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종교 정보까지 세세하게 취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걸 갖고 추적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 아닌 신천지 논란은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을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전한길 씨를 당원으로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 국민이고 정치적 자유가 있다며 노선을 확고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자꾸 이렇게 스스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고. 탄핵 찬반 주자의 장외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자리를 민주당에 내준 것에 책임지라며 김문수 전 장관을 겨냥했지만 김 전 장관은 가볍게 일축했습니다.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개파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며 특히 중진들이 몇 마디 하면 그저 박수로 따라가는 관습을 깨겠다고 의원총회의 투표 의무화를 공언했습니다. 언더 친윤이라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분위기에 눌려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혹은 더해지는데 집안 싸움은 멈출 줄 모릅니다. 쪼개진 당을 합치려면 당권 주자들의 보다 현실적인 통합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가 충격적이라며 내란 잔당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내부 당무감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를 뽑는 파리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YTN에 출연해 내란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역풍과 후폭풍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강력한 개혁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 최전방 공격수로 골게터로 골을 넣듯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저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는데 물리적으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저는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란을 직접 저지른 윤석열이 속해 있었던 당이거든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국회 의결로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안도 제가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야권은 기업 옥죄기를 본격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꼭 일주일 앞두고 여당이 속도전에 돌입한 겁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모두 대주주의 힘을 빼는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또 다른 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당정과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열며 막바지 정비를 마쳤습니다. 법 시행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정부의 중재안 대신 노동계가 지지하는 원안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신속 입법을 당부한 걸로 알려진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다음 과제인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걸 목표로 지정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목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한미 관세 협상에 집중하긴커녕 M1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재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종용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논리에 더해 법인세 재인상 기류까지 묶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노총 눈치 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 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야당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강제로 종결할 수 있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이 2주 뒤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한미 통상 논의를 최종 단판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최대 고비였던 EU와의 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서너 개 나라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나면 8월 전 마지막 주요 협상 상대국은 우리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And we have numerous other deals, and mostly I'm just going to charge tariffs, and it's not a deal per se, but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끝낸 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관세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납니다. 촉박한 협상 일정 속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를 2주 뒤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막판 협상 타결을 앞두고 한국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일 협상 타결 이후 드러난 양국의 해석 차이가 EU와의 협상 직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5% 관세가 어떤 상품까지 적용되는지를 놓고 이견이 노출된 겁니다. It includes not only the cars, so go down with the tariffs for cars to 15%, but also all goods and semiconductor and pharma. 의약품이 포함된다는 EU의 발표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국에 대한 관세가 현실로 다가오자 미국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며 가격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파는 이르면 8월부터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대통령실은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해외 체류 중인 현지 대표단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들도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이라며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수입 소고기 원령 제한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미국 측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매겨진 고율의 품목 관세를 낮추기 위한 카드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는 물론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는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 마스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디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언정 그 이야기들이 결론과 다 맞닿는 것은 아니라서 정부가 재벌 총수들에게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미 관세 협상의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며 여러 변수를 고려해 바람직한 방안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추가 교섭을 위해 스코틀랜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일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통상 협상을 마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맞춰 유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스코틀랜드에서 추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談判을 앞두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협상 돌파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현지 투자부터 기술 이전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전방위 협력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관심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선업을 재건해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한 목적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높은 관심이 확인된 만큼 조선업을 관세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기술력이 앞선 만큼 한국이 꼭 필요한 상대라는 점을 강조해 관세를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선업 카드가 아마 기존에 한국이 민감해하는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과 그다음에 한국이 좀 여유가 좀 부족한 펀드 기금을 다소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부는 현지 조선소 지분 투자나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상선 군함 등 공동 건조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지원까지 전방위 협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도 정부와 논의하며 투자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조선업의 강점이 미국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 역시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뺏기는 거기 때문에 오는 31일 관세談判을 앞두고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미국과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나라가 합의한 관세율 15%가 사수해야 할 협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체온보다 뜨거운 수준의 무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부활한 태풍이 중국으로 북상하며 또다시 열기를 부추기는 열풍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햇살 아래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시원한 음료, 양산과 손선풍기는 어느새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사람 체온으로 또는 극한 폭염은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에서 계속됐습니다. 전국이 폭염 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경기 남양주와 강원도 정선 낮 기온이 38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노원구와 동대문구에서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대전과 대구도 36도를 넘었습니다. 경보 수준의 참기 힘든 극한의 폭염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울 등 내륙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고 밤에도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열기가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지난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약화했던 8호 태풍 꼬마이가 다시 부활했는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또 한 번 서쪽 폭염을 부추기는 열풍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부근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강하게 버틸 것으로 보여 제8호 태풍은 중국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남동풍이 유입돼 서쪽 지방은 폭염이 더 지속되거나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호우로 변수도 존재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부추긴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뒤 다음 달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또다시 호우 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며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휴일인 어제도 무더위에 97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서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증상으로 97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2,454명에 달해 지난해 2.5배 수준을 기록 중이고 누적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작년보다 7명 많은 상황입니다. 인천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맨홀에서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런 맨홀 질식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맨홀 안으로 로프를 내리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가산동 상수도 누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 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노동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진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맨홀 안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비슷한 사고가 3건이나 잇따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름에 맨홀이나 정화조 등 밀폐 공간 가스 중독 사고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 현장의 질식 사고 피해자는 298명. 이 가운데 40%가 넘는 126명이 숨졌습니다. 또 질식 사망자의 30% 이상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 발생률이 높아져 사고 위험도 더 커지는 겁니다. 폭염이라든지 날씨가 실외 온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산소농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호흡곤란이 이제 오게 되고 바로 이제 사망까지 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서 정부는 인천 맨홀 사고 이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밀폐 공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동탄 자택 그리고 국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집행을 방해하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 집행 방해 뭐 이런 죄를 적용을 하지만 이제 정당이기 때문에 아마 민법상 업무 방해로 저는 적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2년도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아서 창원 의창에서 이제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시 대선에 있을 때 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뭐 특혜를 제공하고 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을 받아낸 이 과정 속에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당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때 당시 내가 힘이 없는 당대표여서 나는 패싱당해서 나 관여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해명을 뭐 이렇게 밝힐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니 어쨌든 당대표의 어떤 공천장에 직인이 있어야지 공천장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점은 윤상현 의원이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다음 바로 아침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명태균 씨에게
뭐 상현이에게 말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네. 라는 그 증언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말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나는 전화 통화한 적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어제 조사에서는 뭐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가 와서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공천 얘기가 있었고 또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그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 왔어? 그러니까 왔다. 잘 논의하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이준석 당대표하고 어떤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의중을 전달을 했고 또 거기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동의를 해서 이게 공천이 이루어졌는지에 예. 대해서는 밝혀내야 될 그 혐의가 좀 충분하다. 좀 예.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강제 수사가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 시간적으로 오늘 새벽 그 이제 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이제 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조만간 또 소환도 이루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 충분하죠. 네. 왜냐하면 당시 2022년 6월에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우리 당 대표였죠. 결국 공천장의 마지막 직인을 찍는 것은 당 대표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 당선자죠. 또 공천관리위원장과 또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도 저는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과 관계가 불편했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상현 의원도 부인했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전화를 받았다고 그렇죠. 진술을 바꿨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 측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당대표로서 이런 이야기를 명태균 씨에게 전달한 적이 있어요. 김영선 전 의원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명태균 맞습니다. 씨에게 전달했잖아요. 기억나네요. 그럼 그 소식은 어디서 들었고 그것을 왜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었는지 그래서 그 결과 명태균 씨가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하도록 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분을 보니까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예요. 피의자니까 관련해서 수사가 더 진행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요. 어제 전당대회에서 개혁신당의 대표로 선출된 직후기 때문에 또 그 시기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한번 천하람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상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할 텐데 11월 달인가요 작년에? 그때도 이미 검찰 측에 한번 나와달라 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 안 했다를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도 또 확인할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임기를 개시하는 첫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준석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협이고 헌법 정신을 행정부의 강제 수사력으로 겁박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시점이 공교롭다고 했고요.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치적 망신주기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취임 이후에 첫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회의도 못 열고 기자회견을 연 거란 말이에요. 네. 일단 그 개혁신당의 주장은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렇게 뭐 압수수색 들어오는 게 맞냐라고 지금 항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법률인이니까 더 잘할 겁니다. 이거는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받을까 봐 이 데드라인에 수사의 데드라인이 있는 특검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거면 거기에 대해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유심히 말하는 어떤 의도나 어떤 단어나 사용했던 단어들을 보니까 상당히 이 항의하는 수준이 낮아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오해, 정치적 오해 만들지 말아라. 의도가 뭐 의심스럽다. 언론 플레이하지 말아라. 망신 주기 이런 것들은요. 지금 개혁신당이 처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냥 신용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라든지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될 거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게 항의를 못하는 것 같고 오늘 이준석 그 대표가 기자들과 질문 답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평소답지 않아요. 상당히 어떤 뭐랄까 좀 답변 자체가 궁색하고 되게 그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평소와 자체가 당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뭐 아직 뭐 유죄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피의자지만 재판을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소가 되면 재판 받아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의 정황은 확실히 이준석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 특검이 이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출신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지금 6번째라고 그러네요. 윤상현 의원, 임종득, 권성동, 이철규, 김선교, 그리고 이준석. 당내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지금 어떤가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소환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사실 기소가 되면 그 인식은 더 강해지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기소나 수사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특검법이 발의될 때부터 이 정도 수준은 아마 당에서도 예상했을 겁니다. 굉장히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윤상현 의원도 이미 벌써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었고 특검의 소환 조사는 정해질 수순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기도 압수수색 물품에 포함이 돼서 그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통신 조회가 있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에 통화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됐기 때문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되는 특검의 전반적인 수사 내용만 놓고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그 모자란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당내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이 과하게 진행될 경우에 특검 역시 민주당이 그토록 얘기했었던 정치 검찰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무차별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 그리고 정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의 압수수색, 이것도 이제 시점을 문제 삼으면서 특검은 정도를 지키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시기가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도 아실 거예요. 특검이 기다려준 거라니까요. 그것을 알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혐의가 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특정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당원 가입을 했다는 이런 증언들이 특정 종교의 뭐 2인자, 3인자 되는 책임 있는 사람과 또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관련이 밀접하게 있다고 하는 검진 법사와의 어떤 문자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당원 가입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흔적이 많이 남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소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최혜병 그 사건에 어떤 외압을 넣었다는 거라
다든지 아니면 김성교 의원도 양평 고속도로 이것도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멀쩡해 가던 그 종착역이 갑자기 아래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아간 그 종착역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KDI에서 2년 동안 있었던 용역이 갑자기 무시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 혐의가 짙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아니다, 거짓이다, 뭐 오해다 했지만 이게 사실대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 기사 이렇게 된 거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면에 이제 상당히 단호한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당대표 경선 후보들 정청래, 박찬대 의원 그리고 김용민 의원 공통적으로 이준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넘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된 거잖아요. 아직 소환도 안 됐고 너무 빠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제 저희가 또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원들에게는 이러한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자들이 지금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특검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본인의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뭐 나중에 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넘어오게 되면 또 의원들이 또 이렇게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맡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론되는 수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과연 특검이 청구할 수 있을까? 지금 업무방해 혐의잖아요. 당시에 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였고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했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도 특검에 가서 진술한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그 전화 내용을 공관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관위 내에서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 결정됐다. 이것을 과연 특검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공당의 공천 과정이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의율해서 유죄로 입증할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전 불가능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이 체포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될 가능성이 전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보고 계시고. 이런 가운데 이 김건희 특검이 뭐 상당히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 친오빠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에 갔을 때 어떤 고가의 목걸이를 차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저 고가의 목걸이 뭐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 다이아몬드가 71개가 박혀 있는 고가의 목걸이인데 이거 재산 신고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김진우 씨,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되는 남양주 집 작택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빌렸다고도 얘기했고 모조품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이제 와서 모조품이라고 최근에 와서 또 말을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특검이 사실 그 목걸이를 찾으러 그 집에 간 게 아니라 그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 자주 드나든다라는 첩보를 가지고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는데 뜬금없이 저 목걸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가 뭐 지금 뭐 지인에게 빌렸다, 모조품이다 이렇게 말한 것들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진우 씨를 불러가지고 이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윤상현, 이준석, 김진우 이렇게 이제 부르거나 이제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제 일련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6일에는 이제 김 여사를 직접 불러서 이제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때 또 어떻게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연일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가까우면서 당권 주자들도 이 내란 척결을 내세우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을 방조했거나 아니면 내란에 대한 부하 수행을 했다거나 이런 혐의가 발견되면 내란 특검은
정강훈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권력형 비호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까지도 파헤쳐야 합니다. 네. 어제 2차 TV 토론에서도 그랬지만은 두 당권 주자는 공통적으로 내란 세력과는 협치도 타협도 없다.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내란 척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란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비상계엄 다 끝났고요. 이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내란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란은 이제 사법적 징계 대상의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그 계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사람,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척결과 관련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전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이 같은 상황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스스로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란 세력을 얘기하는데 지금 제1야당을 내란 세력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 자체가 저는 협치나 대화와 같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이 또는 어떤 소속 인사들이 내란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거나 그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이 있었을 때 18명의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요. 이후에 탄핵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한 건 맞습니다만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이 우리 당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이 같은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내거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레이스 초반만 하더라도 정치는 타협이다. 협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경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번 민주당의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는 가장 큰 기준은 국민의힘에게 달려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과 이 여당과의 협치를 제대로 하고 또 제대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합리적으로 비판을 한다고 하면 유연한 당대표가 있어야겠다라고 우리 당원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촉구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라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당원들의 마음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란이 끝났다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내란은 종료가 됐죠. 하지만 진실 규명이 안 됐잖아요. 내란을 누가 같이 공모를 했는지, 왜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아직 책임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또 저희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추정 세력이다, 뭐 공범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왜 멀쩡히 본청으로 오라 했다가 당사로 오라 했다가 다시 본청으로 오라 했다가 또 본인은 국회 본청에 있었으면서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도 안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규명에 빨리 협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명을 벗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박찬대 의원이 턱수염 기르고 있잖아요. 오늘 기자회견할 때도 이제 수염 기르고 있던데 이건 뭔가요? 컨셉인가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나라가 수해 피해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대표 후보들이 수해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염을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뭐 선거 전이다 보니까 또 이러한 모습을 또 국민들께 또 어필하는 모습이 아닐까 자연스러운 선거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우리 역시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 내홍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번 말씀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 주말을 지나면서 신천지 논란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도 이 신천지의 윤석열 지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배경에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등의 집단 당원 가입이 있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글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우리 당에 굉장히 서운한 게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탈당하고 정치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을 바꾸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전 대표가 정치적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세를 어떤 식으로는 눌러놔야 본인의 활동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30년 동안이나 몸 담았던 친정 같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신천지 뭐 신도가 대거 국민의힘에 가입했고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었다. 네. 이것은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이죠. 본인이 어디서 들었다고 했냐면 이만희 신천지 교주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당이 그때 당시에 당원이 늘어난 과정을 조사했을 때 특이사항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던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저는 이런 논란이 계속 확산될수록 우리 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홍 전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 있든 아니든 이게 팩트인 거냐 아닌 거냐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은 이만희 교주도 2022년에 만났다고 지금 이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왜 얘기 안 했냐?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에 문제될까 봐 얘기 안 했고 지금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 풀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러한 어떤 의혹 제기를 들으면서 네. 아,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뭐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정가에 뭐 그런 얘기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종교가 뭐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입당을 했다. 그래서 네. 많은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권성동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하셨던 분도 뭐 19만 명인가가 뭐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당시 후보를 뭐 지지하기 위해서 입당을 했다 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물론 그때 신천지라는 말씀은 안 하셨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말하는 대거 입당이 그때 당시 19만 뭐 11만 요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저희 정당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또 국민의힘 인사 말 들어보니까 뭐 당시에 그 입당을 할 때 우리가 책임당원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당비를 내는 당원을 이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 어떤 당내 후보자를 선출을 할 때 투표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전입니다. 그 선거가 있기 전에. 근데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의 통상 자격이. 네, 자격이. 근데 국민의힘은 3개월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한 달만 당비를 내는 분들도 이 투표권을 부여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그냥 흘려 보낼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특검이 여기 제기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추후 또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주말에 이제 금, 토, 일, 오늘, 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비슷한 얘기를 계속 풀어내면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 신천지 관련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한번 여야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그 당시에 자기가 살펴봤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력으로 한 거는 포착되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26만 명 책임당원이 뭐 늘어나고 했는데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와 주장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소개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발언 정말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천지 봐주기, 그 대가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의 책임당원 입당과 윤석열 지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그러고 이준석 의원도 당시 조직적인 가입 정황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이게 실체가 확인이 될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신천지가 제가 알기로는 정통 기독교에서도 이단으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데 이단 세력이 조직적으로 우리 당에 가입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당으로서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것을 뭐 현행법으로 어떤 특정 종교단체가 당에 가입하는 것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당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문제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와 제기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순수성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뭐 그러한 분들의 어떤 특정 종교에서 입당을 대거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상당히 조금 근거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어떠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라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원 가입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대변인께서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많은 분들이 동원이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을 동원을 하면은 이거는 흔적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금방 규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자 내용이 나왔잖아요. 1만 명. 그리고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본인이 또 지지를 받고 있는데 10만 명을 또 본인을 따라서 입당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정당법 49조라든가 42조에 보면 이게 자유 입당에 대한 것을 방해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안을 대하는 뭐 그 온도차가 좀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자,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제 이번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 찬탄 반탄 구도로 나뉘어가지고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전 장관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정치권 대부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그러고 오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죠. 이 김문수 후보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네요. 정치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에서 직전 대선 후보로 나왔던 자당 후보가 도전했을 경우에 당대표에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잘 아실 겁니다. 2017년에 홍준표 대선 후보가 그해 치러진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에 대선 바로 낙선한 이후에 8월에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이 됐죠. 아마도 뭐 직전에 치러진 대선에서 해당 후보를 열심히 돕기 위해서 당 조직이 구성되고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당원들의 마음속에 이 관성 같은 게 남아있어서 직전에 대선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지금 대부분의 여의도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8월 22일에 우리 당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무난하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5월 3일에 대통령 경선이 있었는데 당시에 대략 우리 당의 당심만 놓고 보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여론이 한 60% 정도 됐고 그게 김문수 후보가 당심에서 61%를 얻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대략 40% 정도 됐는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당심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찬탄파의 단일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출마하신 분들의 면면보다도 기본 자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 당 대표의 자격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두 번째 그래서 탄핵은 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당대표가 돼야 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과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신 분이냐 거기에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전한길 씨 같이 부정선거 의혹 그 전파론자 그리고 계엄 옹호론자 같은 분들이 입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김문수 후보가 과연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시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 빅테크 고객을 잡지 못해서 분기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던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3년 후부터 생산이 시작되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11개월 만에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6만 8천 원대에서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가 6% 이상 상승폭이 커지다 7만 400원에 마감하며 11개월 만에 7만 전자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6만 전자로 주저앉았던 삼성전자 주가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비밀 유지라는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뒤 일론 머스크가 직접 SNS로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란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 후인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AI6 칩은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며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장만 지어놨지 빅테크 고객이 없어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로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실적 영향은 없지만 주가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가장 큰 지금 약점인 대형 고객사가 없었는데 이걸 확보했다는 건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또 기반으로 하면 추가적인 대형 고객사 또 확보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파운드리 업계 선두주자인 타이완의 TSMC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텔이 존재감을 잃으면서 TSMC와 삼성전자의 2파전 양상이 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선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차세대 반도체 공급 계약을 공개하면서 165억 달러는 최소액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165억 달러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몇 배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이 테슬라의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돕기로 동의했다며 자신이 직접 진전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둘러볼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면 시간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등을 보며 쉬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줄었는데 초등학생만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국민 생활 시간 조사 결과를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살 이상 우리 국민의 평균 기산 시각은 아침 6시 59분, 5년 전보다 9분 빨라졌고 취침 시각은 밤 11시 28분으로 4분 늦어졌습니다. 수면 시간은 평균 8시간 4분으로 5년 단위인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50대가 7시간 40분으로 잠자는 시간이 가장 적었습니다. 잠 못 이룬 사람의 비율도 11.9%로 5년 전 7.3%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잠을 못 이룬 시간은 평균 32분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동 시간은 줄었는데 여가 활동 시간은 5시간 8분으로 21분 늘었습니다. 여가 시간 가운데 영상과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절반 이상인 2시간 43분으로 17분이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ICT 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8분에 이르렀습니다. 5년 전보다 배에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도 굉장히 좀 시청 시간이나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은 일부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줄었지만 사교육 열풍에 초등학생만 증가해 평일 6시간 36분이었습니다. 학원 등 평일 학교 활동 외에 학습 시간이 있는 초등학생이 94.8%에 이르렀습니다. 또 최근 5년 사이 평일 기준 식사한 사람의 비율은 아침과 점심, 저녁 모두 하락한 반면에 이 가운데 혼자 식사한 비율은 3끼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20대 혼밥 비율이 높았습니다. 맞벌이 가구 가사 노동 시간을 보면 5년 전에 비해 남편은 1시간 24분으로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시간 32분으로 남편의 배가 넘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 이어진 극한 폭염에 이어 오늘도 경기와 강원 곳곳에서는 38도 이상 오르며 가마솥 더위가 계속된 곳이 많았습니다. 강원도 정선은 38.3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남양주와 가평, 강릉 등 경기와 강원 10곳에서도 낮 기온이 38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동대문구가 기온이 38도가 넘었고 공식 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송월동에서도 36.4도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은 이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륙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고 밤에도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는 최근 이틀 사이 물놀이객 3명이 숨지는 등 폭염 속 전국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놀이 하실 때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챙기셔야겠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0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구조대원한테 지금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빨리 구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12명.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고 수영 미숙도 많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자기의 그 수영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 과신하시면 안 되고 식사라든지 음주를 하고 수영을 하게 되면 호흡이 되게 가빠지기 때문에 수영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놀이 전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생활해양 예보 지수를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안전감시책의 보강은 물론 원칙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항포구에서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물놀이를 그 부분에서는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폭염 속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폭우 피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마솥처럼 찌는 듯한 더위 탓에 수색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삽을 든 군인들이 하천변에 있는 수풀을 파헤칩니다. 하천에 놓인 수중보에서는 다이버들이 물속에 잠수해 주변을 살핍니다. 소방과 군경이 9일째 경기 북부 폭우 실종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중부에 혹시라도 구조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중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보유물이나 옷가지나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물이 폭우는 경기 북부 지역 이곳 저곳을 핥혔습니다. 독특한 외형으로 지역 명물이 된 다리입니다. 하지만 폭우로 다리가 엿가락처럼 끊어져 망가지면서 흉물처럼 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을 맞은 매점도 여름 휴가철이지만 영업을 이어갈 수도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폭우 뒤에 폭염이 찾아오면서 피해 복구도 더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입이 아예 절단나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온열 질환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연일 이어진 찜통더위에 소방은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수색대원들의 체력 소모가 크다고 보고 온열 질환 등 안전사고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폭염 경보가 지금 가평 관내에 지금 발령 중입니다. 휴식 시간도 지금 점심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더울 때 충분한 휴식을 지금 취하도록 지금 우리 조치하고 있고요. 폭우 피해 현장에서는 이제 불볕더위로 수색과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한 명이 숨진 경기도 오산 사고 현장에서 오늘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과학수사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등 23명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1차 감식에서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한 관계기관은 오늘은 현장에서 붕괴 원인 조사를 위한 잔해물 등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옹벽 시공 자료와 유지 보수 작업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평가절하하며 대화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나온 첫 대남 메시지인데요.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정부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메시지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선 성의 있는 노력으로 언급하면서도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대북 방송 중단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동족 흉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 등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나온 첫 대남 메시지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독일 국가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극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대통령실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면서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북 확성기 심리전 방송 중단 등 이딴 유화적 손짓에도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서면서 새 정부에서도 당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을 조정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를 보면 향후 남북관계는 다음 달 한미연합연습이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각 분야를 이끈 국민 만여 명이 초청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당선 확정과 함께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 행사만 치렀습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달여 만인 오는 8월 15일 이 대통령의 정식 임명식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당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데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된 행사인 만큼 초청 인사의 면면엔 특별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1945년 태어난 광복둥이와 197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반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은 물론 AI 산업 등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 국민, 그리고 군인과 경찰 등 제복 시민과
사회적 참사 유족 등 만여 명이 초청 대상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전직 대통령 내외에게도 모두 초대장을 보냈지만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는 제외됐습니다.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해외 정상은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각계각층의 탄원서가 접수된 건 맞지만 대미 관세 협상 등 현안에 집중하느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민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계획의 대략적인 틀이 정리됐다며 세부 실천 과제를 정리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20여 개 전략과제, 120여 개 국정과제 등 대체적 얼개가 어느 정도 정리됐고 보고 시점은 대통령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지만 중점 전략과제에는 인공지능과 기본사회, 인재 전략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내일 미국으로 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구 부총리가 내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부가 하루 전인 31일로 예정된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한미 통상 논의를 최종 단판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방송 채널에 접속한 경찰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사고 없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순찰차가 검은색 SUV를 발견하더니 천천히 따라올 것을 지시합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인터넷 방송인 40대 A씨. 곧바로 음주 측정까지 받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힌 겁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정오쯤에 대구 자택에서 출발한 거로 드러났는데 목적지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달린 겁니다. 경찰은 A씨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했고 추격에 나선 지 4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BJ 채널로 접속을 해서 실시간 이동 위치를 파악했고 추격하도록 지령을 해서 대상 차량을 발견했고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당시 경찰이 신고가 접수되고 100분 정도 지난 뒤에야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경찰청 상황 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밤 9시 반쯤 신고를 접수하고 밤 11시 10분쯤 관할 지구대에 60대 조모 씨에 대한 위치 추적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로부터 14분 뒤 경찰 기동 순찰대는 추가 지령을 받고 조 씨 위치값 장소 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조 씨가 이미 집을 벗어났는데도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집안에 진입해 초동대처 미흡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산 가덕도 일대에서 사육하던 흑염소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절도 혐의 등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및 양궁동호회 회원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동안 부산 가덕도 야산에서 방목 형태로 사육하던 흑염소 14마리를 마취총과 레저용 활을 이용해 상습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환자 단체를 찾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환자 단체는 전공의들에게 향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담보로 걸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난 한 대표는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표는 앞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공식 만남에 조건 없는 사과까지 이어졌지만 환자단체의 반응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공의들에게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서 전공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양측은 비공개 회의 시간까지 가지며 1시간 넘게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복귀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다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 몸을 낮춘 전공의들이 환자단체와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내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분노가 조사 결과에 이첩 보류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조 전 원장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VIP 경로설 실체 규명에 주력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거로 알려진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만큼 전후 상황을 두루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최초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하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하여 그간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경로도 없었다는 논리를 전개해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진술들에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까지 보태 조 전 원장을 압박할 거로 보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전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것도 특검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관련자분들이 경로는 있었다고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들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요. 순직한 최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박 전 보좌관은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로 파악됐는데 특검은 이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명품 전달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예정입니다. 구속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도 배경에 깔린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함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자료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게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출석 의사를 밝힌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복용하던 약을 먹지 못해 간 수치 등 건강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거동도 불편해 조사에 응하긴 어렵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뒤 내란 특검 소환에 잇따라 불응한 건 물론 내란 사건 재판에도 3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건강 문제를 들었지만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김건희 특검도 강제 구인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최 전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된 바 있는데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인 최 전 도의원을 예비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최 전 도의원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최 전 도의원에게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소환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일주일 만에 신청률이 78%를 돌파했습니다.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신청을 마친 건데 정부는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일주일 만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전체 대상자 가운데 78.4%인 3,967만 명이 신청했고 누적 지급액은 7조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신청률이 1.4배 더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8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23만 명, 인천 253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인천이 83.7%로 가장 높았고 세종 83.4%, 대전 80.9% 순이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은 사람이 2,973만 명, 지역 사랑상품권 672만 명, 선불카드 322만 명 순을 기록했습니다.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9월 12일 신청 마감 때까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자발적 신청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이 해당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해 접수한 뒤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올해만 1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범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흩어져 있던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AI 플랫폼에 모아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의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기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현장의 전문가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보이스피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2만여 명, 피해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 올해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거란 우려 속에 현장에선 금융, 통신, 수사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당국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정보를 입수해도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일을 전달하기 어렵고 금융회사끼리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범죄의 조각들을 AI 플랫폼에 모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통신사가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상황에서 피해자 연락처, 범죄자 계좌와 같은 긴급 공유 필요 정보를 각 기관에 바로 전달해 계좌 지급 정지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특징을 파악한 AI 분석 정보로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 범죄 수법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통신, 수사 각 분야 간의 체계적인 정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사전 탐지 역량이 낮은 제2금융권도 이러한 AI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 틀에서 AI 플랫폼을 가동하되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공유 특례를 담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측은 최근 대법원 일부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합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에 있는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계 최정상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에투알 박세은이 직접 기획한 무대가 이번 주 국내 발레 팬들을 만납니다.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의 에투알은 수석 무용수를 말하는데요. 박세은을 포함해 10명의 별들이 프랑스 발레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1년 준단원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입단한 뒤 딱 10년 뒤 동양인 최초로 수석 무용수가 된 박세은.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직접 기획한 갈라 공연으로 다른 9명의 별들과 고국 무대에 오릅니다. 저희 갈라가 저희 발레단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에투알들이 다 너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표님 10명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좀 하게 해주세요 해서 21세기 프랑스를 상징하는 무용수 마티우의 가니오를 비롯해 동료들도 저마다 한국에 온 이유로 박세은을 꼽았습니다. La personnalité de Seun fait aussi qu'elle fédère les gens et elle nous laisse vraiment libres dans le choix de notre répertoire. Et donc c'est vrai ça nous donne la possibilité de venir et de proposer des pièces. Beaucoup Seun, donc on est très content de partager ce moment avec Seun. Aussi parce que c'est des galas qui sont quand même très bien organisés. C'est un groupe où on s'entend tous très bien. On a beaucoup de liberté sur le répertoire aussi. 박세은도 프랑스 친구들에게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의 공연장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대전에도 이렇게 멋진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 지방에도 이런 좋은 극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현대와 클래식을 아우르는 이번 공연은 조지 발란신 같은 발레 거장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흘간 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인더 나이트 등 국내에선 보기 드문
중편 레퍼토리들을 발레 팬들에게 선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황선우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네 번째 연속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황선우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1분 44초 84의 기록으로 16명 가운데 2위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 1위는 파리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동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루크 홉슨이 차지했습니다. 황선우는 내일 저녁 결승에서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 이후 4회 연속 메달을 노립니다. 프로야구 기아와 NC가 선수 3명씩을 맞바꾸는 대형 트레이드에 합의했습니다. 기아의 외야수 최원준과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가 NC로 이적하고 NC에서는 투수 김시훈과 한재승, 내야수 정현창이 기아로 가게 됐습니다. 최근 불펜이 무너지며 6연패에 빠진 기아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마운드를 보강했고 NC는 그동안 고민이었던 중견수의 자리를 최원준을 영입하며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적한 선수들은 내일부터 새로운 팀에서 출전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는 틈틈이 책을 읽으며 마음의 근력까지 키우는 선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멘털 관리와 창의성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산의 오명진, 한화의 문현빈 선수를 이경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두산 내야진의 혜성처럼 등장해 두전으로 도약한 오명진. 현역으로 입대한 군 복무 시절부터 시작한 독서 목록엔 데미안,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노인과 바다 등 고전들이 주로 담겼고 개인 SNS에 썼던 독후감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2군에 있을 때부터 별명은 연습벌레. 요즘 1군에서 바쁘고 힘들 때도 잠들기 전 하루 10분 책으로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결과지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하루의 기분에 따라 뭐 저어될 수 있는데 또 자기 전에 책 좀 읽고 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시범 경기에서 타격 1위였다가 정규 시즌 들어 10경기에서 안타 3개. 당시 힘이 됐던 글귀를 물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거 봐세요? 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를 당기는 건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그 자리에 있다. 한화뿐 아니라 리그를 대표하는 외야수로 성장한 문현빈도 늘 책을 가까이 두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역시 매일 읽는 책에서 멘탈 관리뿐 아니라 창의성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글귀나 이런 마인드를 보면서 나도 좀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거에 대입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야구를 하면서 좀 틀에 벗어나서 다른 거 생각해보면서 더 다양하게 야구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년 하위권에서 거짓말 같은 우승 드라마를 쓰고 있는 한화. 그리고 후반기 대반전에 도전하는 두산의 더가웃 온도를 물었더니 야구 잘하는 두 문학 청년은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온도요? 100도인 것 같아요.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끓을 것 같습니다. 100도 정도. 네. YTN 이경재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한낮에 가마솥 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전국이 폭염경보로 뒤덮인 가운데 강원도 정선과 서울 노원구는 무려 38도를 넘어섰고요. 또 서울 기온의 공식 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송월동도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4도까지 치솟으면서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더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사이에도 완전히 다 식지 못하고 내일 아침 서울은 27도로 10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체감온도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37도까지 빠르게 치솟으면서 오늘보다도 조금 더 덥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남부 산간 지역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은 오존 농도도 짙겠고요. 제주도의 해안과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2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자세한 한낮 기온도 살펴보시면 서울 37도, 대구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남은 한 주 내내 35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제8호 태풍 꼬마이가 중국 상하이 내륙으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